여기에 사연을 보내기까지 몇 달의 시간을 고민한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딱 3년 했는데 30년 동안 겪을 수 있는 일보다 심한 일을 당했어요. 아직도 그날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자다가도 벌떡 깨고 나네요. 그럼 제 짤막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녀 과장으로 자랐어요. 아버지는 지체장애인이시고 엄마는 당뇨가 심한 혼자셨어요. 두 분은 일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계를 아주 어렵게 이어갔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교복 맞출 돈이 없어서 졸업한 선배들이 버리고 간 형 교복을 주워 입었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구걸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는커녕 하루에 2끼만 먹으면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만족했답니다. 이런 성장기를 겪다 보니 더는 공부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 데다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퇴서를 내겠다고 말했더니 두 분은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음은 자퇴를 말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기운 없이 쟤를 바라만 보셨네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요. 두려웠지만 일을 해야만 부모님과 제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억지로 용기를 냈어요. 나이 제한 때문에 여러 직장에서 거절당하다가 신문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재주를 살린 결과 신문을 배달하다가 우유도 배달하면 좋겠다 해서 우유 배달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배달 일을 하고 몇 시간을 자고 점심부터는 분식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14살 때 교복을 포기하고 앞치마를 두르고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동갑내기 학생들이 분식집에 손님으로 와서 너무 작아 보여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계속해서 앞만 보고 돈을 벌었습니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부모님을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제가 힘든 모습을 보기 싫어하셨는지 급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비를 마련하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당신이 저에게 누가 된다 생각하셔서 눈을 감으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동안 슬퍼하며 지냈지만 현실을 깨닫고 다시 열정적인 삶에 몰두했어요.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 제 직업은 여러 번 바뀌었고 번듯한 집도 생기면서 제 주름살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흰머리도 듬성듬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속상함과 그리움을 달랠 길이 술밖에 없다고 말하며 폐지를 조합한 돈으로 매일 소주 한 병을 사오셨습니다. 아빠 술 좀 그만 들이세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하루 한 병은 약이에요. 어이. 아빠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우울하고 답답해. 영주. 너만 보면 가엾고 불쌍해서 못 견따세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소녀가정으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 얼굴만 보면 내게 가슴이 미워진다. 아이고 또 취해 계신 모습을 보니 아빠 내 나이는 벌써 40 소녀 가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이는 아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미안해하실 건데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 만약 나한테 아빠까지 없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하시고 술 좀 줄여주세요. 그래. 영주야 술을 아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절반으로 줄여봐요. 그나저나 우리 딸은 언제 결혼을 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되려나. 아빠 무슨 결혼 얘기야. 누가 나를 데려갈까? 내 얼굴 좀 보겠니 영주야. 너는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그건 내가 아빠의 자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좋다고 하는 남자를 못 만났어요. 영주야, 너는 아직 젊어. 인연이 곧 찾아올 거예요. 기다려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아빠 말처럼 저에게 관심을 주는 남자도 없었고 아빠와 둘이 사는 게 익숙하고 좋아서 굳이 시집가야 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말처럼 사람 인연이 진짜 있는지 의문이었는데 말 한 살에도 저에겐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소녀 과장에서 시작하여 성인이 되어도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보아서 그런지 남들을 도우고 싶은 충동이 커져버려서 매주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주 아이들을 찾아와 선물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서로 어색한 눈인사만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나중에는 그 남자가 먼저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는 거겠지 생각하며 따라갔지만 난데없이 그가 고백을 하더군요. 영주 씨,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가 아름답다고요? 기준 씨 사람을 보는 눈을 좀 키워야겠네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쁘시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영주 씨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인데 어디 하나 구김살 없는 영주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기준 씨의 눈빛을 보니 진심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보육원에 올 때마다 기준 씨를 보며 여러 번 설렌 적이 있었는데 그의 고백이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바로 기준 씨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의 첫 연애였죠. 석 달 동안 기준 씨와 사귀던 동안 특별한 연애를 하지 않았지만 소소하고 작은 기쁨이 반복되었고 매우 착한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꿈꾸게 된 것은 기준 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짧은 연애를 한 다음에 곧바로 청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청부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했고 2달 뒤에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된 기준 씨는 저에게 시댁에서 몇 년을 함께 지내고 분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랑의 힘 때문인지 그 제안을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시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댁에 가서 처음 만났을 때 매우 크게 놀랐어요.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온 제가 감히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대저택에 오게 되었거든요. 이런 집안에 시집 오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5분께는 법인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시고 자선 사업도 함께 하시는 훌륭한 분이시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분들 아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기쁘게 시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시부모님이 전에게 특별히 요구하거나 시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귀한 며느리라며 편히 지내라고 해주셔서 긴장을 풀고 신혼을 보냈죠. 게다가 매주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보육원의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던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시댁 식구들의 표정, 말투, 그리고 제게 보내는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이야, 집에 가정도가 있다고 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니냐? 내 남편 셔츠 정도는 내가 다림질을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 아, 제 어머님 죄송해요. 매번 제가 다림질을 했는데 오늘은 이모님이 빨래를 하셨나 봐요.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갑질을 한 거 아니냐? 어머님,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허튼 생각을 했다는 거니? 내가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유심히 봤더니 부잣집 며느리 놀이를 하는 것 같구나. 앞으로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 눈치부터 시작으로 시아버지도 달라지더군요. 며느라, 너 받는 생활비는 어디다 쓰는 거냐? 응, 듣자 하니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받는다며. 그 정도면 너한테는 큰 돈일 텐데 말이야. 혹시 내 친정아버지 술값으로 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버님, 제가 친정아빠한테 용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드리지만 그건 모두 제가 벌어온 돈이에요. 남편한테 받은 돈은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냐는 표정을 보니 더 의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튼 내 친정아버지한테 돈을 드리지 마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죄다 술을 사먹는 데 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한테는 돈 말고 선물 같은 거로 대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댁이 그렇게 부자임에도 제가 생활비를 빼돌릴까봐 걱정하는 걸 보니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조금씩 대우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야,
오늘 정원에 있는 꽃들 물이 안 좋니? 비싸게 산 꽃들이 시들었잖아. 아니에요. 물을 줬어요. 어머님, 충분히 적셔졌는데 꽃이 시들었나요? 이게 또 거짓말하네. 내가 나가서 눈깔로 봐라. 물을 준 건지 말려 죽인 건지 저는 곧장 정원으로 나가보니 꽃들이 모두 시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거실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물을 너무 적게 줬나 봐요. 물돈의 수준에 맞게 준 것이냐 극조를 가는 뱅이만큼 준 것이냐고 저 꽃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몸값보다 수백 배 비싼 꽃들이란 말이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제 가정 환경과 학력이 무슨 상관인지 그러신 말씀을 하시네요. 아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이게 시애미한테 무식하게 들이대는 것 좀 봐봐. 어미가 일찍 죽으셨다더니 어째서 이렇게 애미 없는 티를 팍팍 내는지 아버지도 술주정뱅이에. 반병신인 내가 배운 게 뭐가 있겠느냐. 어머님 그만하세요. 돌아가신 엄마를 들먹거리는 것도 모자라 몸이 불편한 우리 아빠한테 병신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막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불쾌합니다. 어이구,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 말 몇 마디에 그렇게 열을 내는 걸 보니 틀린 말은 아닌가 보지? 안 되겠다. 썩어 빠진 네 정신 상태를 내가 고쳐줘야겠다. 너 이제부터 중노동 좀 해봐라. 앞으로 내가 짜주는 스케줄대로 움직여라. 만약 조금이라도 틀어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는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 강압적인 시집살이를 시작하려 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늦은 밤까지 집안일과 정원관리, 아버지와 남편의 자동차 세차, 그리고 매 끼니마다 11첩의 반찬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방귀를 들려고 남편에게 사정을 말해봤지만 당분간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여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친정에 시집와서 잘 사는 모습을 자랑했는데 이젠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대답하며 꾸중스럽게 버티는 수밖에 없죠. 시집살이를 한 다음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라곤 했습니다. 보육권에서는 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일도 여러 번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어서 모든 일들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권 아이들 방을 청소하러 나오는 길에 원장실에서 아버지와 여러 남자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께서 우리 회사가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저가 책임을 지고 박 대표의 회사에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어차피 눈에 띄는 것이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역시 의원님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사과 상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동차 열쇠를 주시면 제 운전기사에게 맡겨서 트렁크에 실어드리도록 하죠. 아이고 참,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박 대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의를 무시하기에는 난감해서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과 박사는 잘 받겠습니다. 아참, 의원님, 제가 이번에 세금에 혹에 걸렸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색창에서 차를 잡아먹으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어휴, 그래요. 그것도 제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검찰청장에 대해 후배라서 말 한마디면 해결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으로 충성을 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뭐 하나 있긴 한데 박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자선단체 말이에요. 거기서 후원받는 분들이 제대로 기부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소문을 내가 없앨 테니 후원금의 절반을 나한테 주는 것이 어떠세요? 네, 절반이요. 왜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아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절반을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회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보육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시죠. 제가 씻어보기자 중 제일 끝 발 좋은 놈으로 데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의원님이 봉사활동하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박 대표는 가만 보면 내 동생 같다니까 어떻게 내 쪽을 그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좋습니다. 나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다음 주에는 보육원 홍보 영상도 찍읍시다. 이렇게 계속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나중에 박 대표가 내 뒤를 이어 국회에 발을 들이겠죠. 앞으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나라 밥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길고 긴 대화를 엿듣고 나서야 시부모님의 시커먼 속내를 제대로 알 수 있었네요. 자선사업은 무늬만 자선사업이고 후원금을 꿀꺽하는 더러운 요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었어요. 게다가 보육원은 정치인들과 만나는 공식 자리였고 이미지 관리를 위한 장소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제 남편에게도 다를 게 없었어요. 처음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 열정적인 모습들이 모두 가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보는 앞이나 카메라 앞일 때만 천사의 미소를 짓고 그렇지 않은 때는 시간만 대충 때우다 돌아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실체를 알고 나니 정이 떨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다 저도 남편이 제가 잘 설득하고 보듬어주면 숨어있는 착한 내면이 나올 것 같아 그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했어요. 여보, 우리 분가 언제 할 거야? 벌써 시댁에서 2년을 지냈네요. 지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왜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한지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나가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몸은 힘들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불편해. 그리고 당신과 둘만으로 살고 싶어졌어. 기분 나쁘게 왜 그래? 너와 나 둘이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말 하지 마라. 집에서는 제대로 할 일이 있어. 헛소리 말고 제대로 일해야 해. 꿈꾸는 날에 엄마한테 혼나지 않도록. 뭐야? 그러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몇 년을 사고 그 후에 우리 둘만 살자고. 얼마나 나이가 있으면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를 낳기로 했나?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나는 애라면 질색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애 낳을 생각 있다면 당장 집어치워. 아무리 남자가 결혼한다고 해도 변한다지만 제 남편은 남보다도 저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결혼 후 잠자리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손을 잡는다거나 알아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다가가면 남편이 연애의 감정으로 돌아올 거라 믿고 밤이면 그 일을 유혹했습니다. 예쁘게 화장도 하고 분위기 있게 조명까지 켜가며 사랑을 원했지만 항상 짜증스러운 대답으로 저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입술은 어떻게 된 거야?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한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지 못하고 내 돈을 낭비하는 참여자들 때문에. 여보, 지금 다 말했어.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도 빼고 머리도 다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놨는데 고작 한다는 말에 눈이 썩어가. 내가 알았던 당신은 어디로 갔어? 날 사랑하겠다는 뜻이야. 시끄러워. 잠자리가 불편해졌고 그리고 당신의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자. 그는 등을 돌리며 우리 사이와 대화를 거큼했다. 결국 작은 방으로 가서 화를 받으며 서글픈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꿈꾸어왔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 달라서 후회가 되고 화가 나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명품 판매장에서 주문한 가방을 가져 오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는 장면을 목격하여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야? 네가 이 시간에 여기에 웬일이냐? 난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저 여자 누구야? 누군데 당신이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방을 고르고 있던 거냐고. 설마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매번 나를 피했던 건 이유가 있었군. 아이고, 이 오랑우탄 같이 생긴 여자가 어디서 마누라 행사를 하려고 들어왔나? 내가 왜 너와 결혼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불쌍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방송에 내보내야 한다고 해서 너와 억지로 결혼한 거야. 뭐라고? 회사 이미지 관리 때문에 나와 결혼한 거라니? 그럼 이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게 모조리 거짓말이었나?
너는 내게서 사랑받으면서 내 과거를 알아봤냐? 제 여성 마취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 있던 건가? 내가 진짜로 너처럼 못생기고 나이를 많은 년을 사랑했을 거라고 착각한 거냐, 어? 난 내가 우리 집 돈 보고 시집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로 윈이라는 거라 생각했다고.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 심장을 처참히 부숴버리고 두 다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이는 실컷 막말을 뿜어대고 자기의 애인과 팔짱을 끼고 사라졌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라 생각하니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기 결혼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러운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남편을 불러놓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당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정체를 알면서도 이 집에서 참고 내 며느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장을 찍고 끝내자까지. 녹음대로 나의 비즈니스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 당신이 내 마누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기사를 써줬는지. 이제 이혼을 하자. 그러면 그동안 쌓아 올린 내 이미지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 난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존중받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하튼 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 노는 당신의 진짜 모습과 내 부모를 모욕하는 시어머니까지 상관없이 쌍말랐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온통 거짓말뿐인 사업가야. 사기꾼 집안이 따로 없으니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자 남편은 내 따귀를 날리며 지게 미쳤나 이씨. 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누릴 수 있는 걸 실컷 누리게 해줬더니 뭐 사기꾼 집안이야 이 여자야. 너는 다른 줄 알아? 내가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으면 쉽게 결혼을 했겠냐고 뭐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모두 집어치우고 이혼 소송으로 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너 지금 나랑 법정 싸움 하자는 거야?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장담하는데 너는 내 소나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 내가 버릴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입 집구석에 붙어 있겠지? 만약 소송을 한다면 너를 처참히 부수는 건 물론이고 너의 아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치인 검찰청을 꽉 잡고 있는 건 알아. 없는 죄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험한 꼴을 맛보기 싫으면 닥치고 살던 대로 살아. 그가 경고를 넘어서 협박을 하며 다신 이혼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어. 특히 제 아버지를 두지 않겠다는 말은 제게 두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결국 이혼을 훗날로 미루기로 결정했어.